오늘은 챕터 4 할게요. 챕터 4 시작합니다.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한다. 오래전에 전파 견목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눈높이에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면 출연한 연예인들이 팀을 나누어서 아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맞추는 오락 프로그램이었다. 어떤 대상을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만으로는 문제를 맞히기가 쉽지 않다. 전파견문록에 나왔던 문제 몇 가지를 제시하니 독자들도 한번 맞춰보기 바란다. 1번.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이게 뭘까요? 2번.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게 뭘까요? 3번. 제가 10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4번.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5번.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이유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어린이의 프레임과 어른의 프레임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프레임에 갇혀 쩔쩔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묘미였다. 그러나 여기에 한층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그램 중간에 시청자들에게만 정답이 공개된다는 점이다. 답을 알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을 맞히지 못하는 패널들이 우스워 보인다. 저렇게까지 힌트를 주는데도 못 맞히냐 하면서 패널들을 깎아내리기까지 한다. 애매하게 들리던 어린아이의 힌트도 답을 알고 보면 전혀 애매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아주 적절한 힌트라고 여겨진다. 시청자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힌트가 분명하게 이해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은 답을 몰랐어도 이 정도의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기분 좋은 착각을 즐긴다. 과연 여러분은 앞에서 제시한 힌트를 보고 정답을 찾았는가? 몇 개나 맞췄는지 살펴보자.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1번 정답은 바퀴벌레. 2번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정답은 손님.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정답은 진짜야?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정답은 시작.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정답은 아빠의 뱃살. 답을 알고 힌트를 보니 힌트들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가? 자기중심성. 미국 코넬 대학교 스탠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중심성을 꼽는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아주 재치있게 보여주는 실험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묶고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게 하는 실험이었다. 이때 손가락을 두드려 연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공명을 알려줄 수 없고 입으로도 흥얼거릴 수 없으며 오로지 손가락 연주만으로 노래가락을 표현하게 했다. 노래가락 연주가 끝나면 청중격인 참여자는 연주자가 연주한 노래 제목을 추측해서 적고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한 노래 제목을 청중인 상대방이 알아맞힐 확률을 추측해 적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곡을 반복해서 테스트했다. 연주자의 기대치와 청중의 정확도는 얼마나 맞아떨어질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들은 청중이 자신의 손가락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힐 확률을 최소한 50%는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청중이 제목을 맞힌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닌가? 연주자의 손가락 연주가 잘못된 것일까?
이제 스스로 이 실험을 재현해보자. 자신이 연주자가 되어 오 필승 코리아를 손가락으로 연주해보라. 눈을 지그시 감으면 당신의 연주가 귓가에 들려올 것이다. 드럼 소리도 들리고 스타카토로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짧게 끊어지는 손가락의 느낌도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오후 부분에서는 강하게 끊어지고 그 다음은 필승 코리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다시 아 부분에서 강하게 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도 들썩거리고 어느새 양손으로 가락을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정말로 환상적인 연주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박자, 멜로디, 감정 어느 것 하나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연주였다. 그렇다면 이제 입장을 바꿔 청중이 되어보자. 무슨 노랫가락인지도 모른 채 상대방이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야 한다. 가사도 그 어떤 허밍도 들을 수 없다. 드럼 소리나 멜로디, 키보드도 들리지 않는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 어떤 멜로디나 연주의 감흥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청중인 당신의 귀에는 그저 탁탁 책상 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경험했던 그 환상적인 연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만 자명할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애매하게 일수다. 이러한 의사불통으로 생긴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배려 없음을 탓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이가 알기에도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고 구박하기 일쑤다. 그 개념이 어른들에겐 간단하지만 어린이에게는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이다. 남녀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시간째 토라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장난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속 좁게 구냐며 되레 화를 내는 남자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장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모른다.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하며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 나의 선택이 보편적이라고 믿는 이유.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 어떤 왜곡도 없다고 믿는 경향을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한다. 소박한 실제론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리로스 교수 연구팀이 1970년대 말에 수행했던 실험 내용이다. 연구팀은 실험실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퍼스를 돌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과제를 할 수 있겠느냐 물었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실험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실험에 동의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절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연구팀은 각각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 중 몇 프로가 이 요구에 yes 혹은 no라고 대답할지 추정하게 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개하라라는 문구를 들고 학교를 돌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스탠퍼드 학생의 64%가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문구를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대답한 학생은 불과 23%만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늘 보편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개하라라는 문구를 들고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하겠다는 쪽에 동의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석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실험일 뿐이라고 말하면 돼. 창피할 이유가 없지. 실험 과제에 꼭 참여해야 한다면 이런 새로운 게 훨씬 보람 있지. 즉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는 상황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학생들은 그 실험의 황당함과 무모함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해석했다.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다니 다른 학생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꼭 그걸 들고 다녀야만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 어차피 학점 때문에 하는 실험인데 누가 그런 황당한 모험을 하겠어? 중요한 점은 양쪽 학생들 모두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정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처럼 상황을 해석하리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예상했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상황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짐작했다. 이런 자기중심적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을 허위 합의 효과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허위 합의 효과에 사로잡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미지 투사.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타인을 평가하거나 첫인상을 규정할 때 늘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차원에서 본다. 누구를 만나든 쟤는 똑똑해. 쟤는 능력 있어 보여. 쟤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쟤는 성격만 좋아. 라는 식으로 평가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의 차원에서 타인을 평가한다. 가령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심리학자 레비츠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의 평가를 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주변을 잘 살펴보라. 어떤 사람이 10명의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10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 10명의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것이고, 날씬한 몸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들을 몸매로 평가할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집이 있을 것 같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평가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춰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뇌 속의 자기 센터.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면 우리 뇌에도 자기와 관련된 정보만을 취급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정보들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자기가 등장할 때만 반응하는 일종의 자기 센터가 있다면 세상을 보는 데 있어 자기가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다음 단어가 당신의 컴퓨터에 제시되어 있다고 해보자. polite, 공손한. 그런 후에 다음 4가지 질문 중 하나가 주어진다. 1번,
이 단어가 당신을 잘 나타냅니까? 2번. 이 단어가 오바마 대통령을 잘 나타냅니까? 3번. 이 단어가 대문자로 쓰였습니까? 4번. 이 단어가 rude, 무례한의 동의어입니까? 주어진 질문에 동의하면 컴퓨터 자판에 P를, 동의하지 않으면 Q를 누른다. 몇 개의 형용사로 이런 질문을 반복한다고 가정해보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실험자가 깜짝 기억 검사를 실시해서 앞에서 봤던 단어들을 모두 기억하게 했을 때 당신이 기억해낸 단어의 수는 위 네 가지 조건 간의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항목의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력이 가장 좋았을까? 4번 질문은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번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 단어가 rude의 동의어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단어는 polite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다시 한번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야 되겠죠. 1번과 2번 역시 의미에 대한 질문이지만 1번 질문을 받고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고 2번 질문을 받으면 타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3번은 이 단어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질문이다. 3번만 빼면 모두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다. 이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결과는 1번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단어를 가장 많이 기억했다는 점이다. 똑같은 단어라도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더 기억을 잘한다는 얘기다. 내가 정직한가? 공손한가? 창의적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철수가 정직한가? 공손한가? 창의적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것이든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바라볼 때 기억이 잘 되는 현상을 자기 증거 효과라고 한다. 이 실험을 하는 동안 당신의 뇌 활동을 촬영했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자기와 관련 짓는 작업을 할 때 뇌의 영역 중 뇌 전전 두피질이라는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의 의미를 다른 사람과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혹은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닌 물리적 속성으로 생각해 볼 때는 뇌 전전 두피질 부위가 강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오직 그 단어가 자기 자신을 기술하는지 생각할 때만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점은 그 영역이 일종의 자기 센터임을 암시한다. 우리의 뇌 속에서도 자기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마음의 CCTV 조명 효과. 1992년 동명의 영화를 TV 시리즈로 만들어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고 국내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 미녀와 뱀파이어를 보면 금발의 미녀 버피가 뇌파리 뱀파이어 아밀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정말 재수없는 날이구나. I'm fine, but you're obviously having a bad hair day. bad hair day라는 말은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날,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재수없는 날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이 말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버피의 대사로 유명해졌다는 사실이다. 이 표현은 실제로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날에 쓰이기보다는 남들 눈에는 fine hair day로 보이는데도 정작 당사자만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때 더 적절하게 사용된다. 아침에 샴푸가 떨어지는 바람에 비누로 머리를 감고 출근한 날, 주위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배드 헤어 데이라고 불평하며 다닌다. 도둑이 재발절인 시기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비누로 감았는지 심지어는 머리를 감았는지 여부조차 관심이 없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샴푸 대신 비누로 감은 머리가 금방 눈에 띌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 이런 상황이 어디 머리에만 국한되겠는가? 출근할 때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오늘은 또 뭘 입고 나가지? 이다. 옥장 안에는 옷들로 꽉 차 있지만 막상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난감하다. 연이어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에 새 옷을 사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아침이면 또다시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착각은 조명 효과라는 심리현상에서 비롯된다. 연극 무대에 선 주인공이 머리 위에 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주인공 머리 위로 동그랗게 비춰지는 조명은 주인공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고 관객들은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과 감정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주인공이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객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에게는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스타의 외모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도 스타들처럼 조명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쓴다.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수행한 실험은 이 같은 조명 효과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40대 이상이라면 베리 매닐로라는 미국 가수를 기억할 것이다. 특히 올리비아 뉴튼 존과 듀엣으로 불렀던 This Can Be Real, 이게 사실일 리 없어 라는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난 40대 이상인데 왜 이 노래를 모르지? 어쨌든요. 음악 평론가들로부터 큰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7천만 장 이상의 음반이 판매될 정도로 잘 알려진 가수로 TV 광고 노래를 제작하고 직접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매닐로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선 민망한 일이었다. 길로비치 교수는 이 실험에서 한 학생에게 매닐로의 티셔츠를 입게 하고 4명에서 6명의 대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험실에 들어가 잠시 머물게 했다. 그런 후에 티셔츠를 입은 학생에게 실험실에서 만났던 학생들 중 몇 명이나 자신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었는지 알아차렸을까 추측하게 했다. 실험실에 있는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이 무슨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 결과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실험실에서 만난 학생들 46% 정도가 자신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고 있음을 알아맞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만이 그 학생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후의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코미디언인 제리 사이펄트의 사진이 찍힌 티셔츠를 입게 한 후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실제로는 8%만이 그 학생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해냈지만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절반가량인 48%가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맞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지? 라거나 이 신발과 이 옷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걱정하는데 그러한 걱정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양말의 디자인이나 구두 앞코의 각도 정도라면 근심은 전적으로 무시해도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제 그 CCTV 스위치를 꺼버려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자기 프레임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자신은 결코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 의해 끊임없이 오해받고 왜곡당하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오해는 집단 수준으로까지 확대된다. 우리 집단, 우리 민족은 다른 집단이나 다른 민족에 의해 왜곡되어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잘 몰라. 도대체 브리짓 바르도가 우리 문화를 얼마나 안다고 우리를 야만인으로 규정하는 거야? 라고 분개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나는 너를 잘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생각의 뿌리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기 위해 우리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10번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번 정도 만나면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반대로 그 상대방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몇 번이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초면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적게 보았다. 다시 말해 나 입장에서 타인을 짧은 시간에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이지만 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나는 한눈에 척 보면 너를 알지만 너는 척 봐선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단 5분 만에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5분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특징적 몇몇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걷는 모습, 머리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목소리 크기, 글씨체, 좋아하는 색깔, 자주 듣는 음악, 이런 단서들이면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글씨를 조그맣게 쓰는 사람은 성격도 소심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든지,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없다고 믿는다든지, 심지어 라면을 먹을 때 면을 먼저 먹는지 국물을 먼저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등 황당한 주장도 나온다. 만약에 애인이 넌 혈액형이 B형이라서 내 결혼 상대로는 만약 애인이 넌 혈액형이 B형이라서 내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어떨까? 또 당신은 너무 소심해 라고 말하는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넌 글씨를 너무 작게 써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발라드를 감상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더 이상의 창의적인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분명히 어이없어하며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발끈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그런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나의 내면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자.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미신일 뿐이다. 정답은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거나 나는 내가 아는 정도만 너를 안다 이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 라는 멋진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난 지금 오해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더 큰 오해는 내가 남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 누구에게 본인이 외형적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빈번히 나오는 대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이다.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는 수다장이가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선 한없이 조용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자신 있게 하나의 답을 내놓는다. 그 사람은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념 같은 내적인 요소들로 설명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인 요인들로 설명한다. 네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건 무책임한 때문이고 내가 늦은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이야. 네가 내 생일을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내가 네 생일을 잃어버린 것은 실수였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난 어쩌다 보니 그런 실수를 한 것이다. 네 마음속엔 진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한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고 나는 단지 실수로 말을 잘못 나왔을 뿐이다. 라고 합리화시킨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런 식의 판단은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온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 챕터 4를 나가며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가리켜 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이 읽고 말하고 보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독재 정권처럼 자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의 여러 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몰입의 즐거움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말씀. 아니다. 잠깐만. 몰입의 즐거움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깊이 몰입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어지는 상태를 몰입이라 하고 몰입 상태가 행복과 성취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정신병리학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경향이야말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자기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남들과 자기 자신을 자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행복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조가 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136페이지까지 마쳤고요. 이게 챕터 4 마친 겁니다. 그럼 안녕.